본 컨텐츠는 안목을 키우는 시리즈 영상 중 2B 제도 정책편입니다. 제 채널의 영상 중에 내 집 마련은 어떻게 할까를 보지 않으신 분은 먼저 보고 오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다른 시리즈 영상도 있으니 참고하시고,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 매입에 관한 기초 상식부터 짚고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주거용 시설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것들은 또 어떻게 다른가 알아보고요. 둘째, 주택을 거래할 때 사용되는 여러 가지 면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거시설의 종류입니다. 아파트는 알겠는데 아파텔, 오피스텔, 빌라, 도시형 생활주택, 연립주택, 다세대, 다가구, 타운하우스 등등 그 종류와 명칭부터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 그럼 주거상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거상품은 법적으로 크게 공동주택, 단독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준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를 공동주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한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고요. 원래 이야기하는 단독주택의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이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로 해당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이것은 최근 2009년에 법제화된 주택이고요. 기존 주택 대비 인허가를 간편하게 해서 공급을 용이하게 하고자 만든 주택입니다. 일예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소형은 주차 여건이 세대당 0.5대 정도로 간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소형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 주택이 있는데요. 이것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오피스텔, 기숙사, 다중생활주택, 노인복지주택이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주거상품들 중에 우리가 흔히 자주 보는 주택 중심으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아파트는 5층 이상을 일컫고요. 연립주택은 4층 이하인데 한 개동의 면적이 200평을 초과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다세대는 4층 이하로서 한 개동 면적이 200평을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단독주택은 우리가 흔히 보는 단독주택을 말하고요. 도시형 생활주택의 소형주택은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 원룸형은 30제곱미터 미만, 구획형은 3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단지형 연립은 60제곱미터 초과, 연립주택은 건축 심의를 득하게 되면 5회층도 가능합니다. 단지형 다세대 주택은 60제곱미터를 초과하며 다세대 주택으로서 건축이 심의를 득하게 되면 5개층도 가능합니다. 준주택인 오피스텔은 업무와 숙식을 같이 할 수 있는 건축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요즘 많이 시중에 보이고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 숙박 영업을 할 수 있는 숙박시설임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으로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적용해서 분양을 받는다는 사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만 준주택인 오피스텔과 숙박시설인 생활형 숙박시설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분양을 하게 되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30가구 이상을 공급할 경우에 청약통장을 통해서 공급하도록 되어 있고요. 도시형 생활주택과 준주택 그리고 숙박시설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주택상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파트인 듯 아파트 같은 이런 상품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빌라, 타운하우스, 테라스하우스, 아파텔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빌라는 주택법상 다가구 주택인데 고급스럽게 홍보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마케팅 용어입니다. 따라서 분양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운하우스 및 테라스하우스는 주택법상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 주택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급스럽게 홍보하기 위해서 마케팅 용어로 사용이 되고 있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상품에 따라서 아주 고급스럽고 프라이빗한 최고급 단지를 구성하는 사례를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담동 땡땡 카운티, 한남동 무슨 럭스빌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아파트보다도 더 고급으로 포장해서 분양을 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30가구 이상은 청약통장을 통해서 분양을 하지만 그 이하의 가구, 그 미만의 가구의 경우는 이미 분양을 하기 때문에 분양가 제한이나 상품에 대한 규제가 없어서 최고급 상품으로 분양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서 인허가상은 도시형 생활주택이지만 이것을 연벽식 단지형으로 구성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 청약통장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구조나 모양은 주택과 유사하지만 등기부상으로는 오피스텔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엄밀히 주택이 아닌 준주택 시설이 되겠습니다. 오피스텔 중에서 주거형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든 마케팅 용어로 소위 얘기해서 아파트에 오피스텔을 더한 그래서 주거형이 아주 강조된 그런 마케팅 용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유에도 아파트 청약 시에는 무주택자 지위가 가능하고요. 주거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포함해서 세법상 주택으로 과세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의해서 보유 및 분양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주택법으로 적용받는 분양 상품이 아닌 건문법을 적용해서 분양하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청약 통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주택 유사 상품은 아파트보다는 기능이나 품질 면에서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간혹 아파트 이상의 상품도 있으니 나중에 별도로 다루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도 광고 홍보물만 보면 잘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2021년 9월에 분양한 그리고 2023년 8월에 입주한 판교의 SK뷰 테라스라고 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 상품은 아파트일까요? 단독주택일까요? 아니면 연립주택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지 아주 저밀도 아파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292세대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본 상품이 좋다 안 좋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이 상품이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라고 구분할 줄은 알고 청약하거나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런 상품들은 어떻게 구분하느냐? 가장 손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청약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아파트와 오피스텔, 생숙, 도생, 임대가 아주 명확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서 화면과 같이 마우스를 클릭하시게 되면요.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도시형 생활주택, 민간임대가 구분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거상품 관련된 기본 용어를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건폐율과 용적률 정도는 알고 상품을 봐야 되겠습니다.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해 지어지는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따라서 건축 면적 나누기 대지 면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대지 면적은 무엇이냐? 그리고 건축 면적은 무엇이냐? 대지 면적은 말 그대로 땅의 면적입니다. 건축 면적은 건축물의 바닥 면적, 즉
건물을 하늘에서 바라봤을 때 땅을 덮고 있는 면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적률은 위에서 얘기한 대지 면적에 대해 지어지는 건축 연면적의 비율을 퍼센트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 연면적을 대지 면적으로 나눈 것이 용적률이 되겠습니다. 건축 연면적이란 그럼 무엇이냐? 지하 면적을 제외한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아파트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건폐율 20%, 용적률 250% 정도 된 정도 수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상업지역에 지어지는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건폐율 50%, 용적률 한 500% 정도로 일반 아파트 대비 주상복합의 밀도가 좀 높다 정도만 이해하고 나중에 상품 분석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한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을 알기 쉽게 그림으로 알아봅시다. 200평짜리 대지가 있다고 가정해 볼 때 그 위에 짓는 건축물의 바닥 면적이 100평이라고 하면 건폐율은 100평 나누기 200평 해서 50%가 됩니다. 그런데 짓는 건축물이 똑같은 100평짜리 5개층을 지으면 지상 연면적이 500평이 되어서 용적률은 500평 나누기 200평 해서 250%가 되는 겁니다. 간단하지요? 다음으로는 기본적인 주택의 면적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기본적인 면적으로 전용 면적, 공용 면적, 그리고 공급 면적, 계약 면적, 서비스 면적 등의 다양한 용어가 있습니다. 전용 면적은 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 가능한 면적을 의미합니다. 거실, 욕실, 방, 주방 등 독립세대가 전용으로 실제 사용하는 면적을 말합니다. 여기는 벽체 면적은 제외하고 산정하는 안목지수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현재 분양 제도에 따른 분양 시 표기하는 면적입니다. 84 타입이다 라고 얘기하면 전용 면적이 84제곱미터인 주택 타입을 의미합니다. 공용 면적은 다른 주민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인데요. 주거 공용 면적과 기타 공용 면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거 공용 면적은 현관 밖에 있는 계단실, 엘리베이터실, 복도, 벽체 등 지상의 공용 면적을 의미합니다. 또 기타 공용 면적은 지하 주차장, 기계실, 회의실, 커뮤니티 등 지하층 면적 및 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 면적을 의미합니다. 공급 면적은 위에 얘기한 전용 면적과 주거 공용 면적을 합친 면적을 공급 면적으로 흔히 통칭합니다. 시장에서 통상적으로 명명하는 주택형, 우리가 이야기하는 25평, 35평, 40평을 이야기할 때는 이 전용 면적과 주거 공용 면적이 합쳐진 공급 면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얘기하는 전용률은 전용 면적을 공급 면적으로 나눈 값을 전용률이라고 통상적으로 시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계약 면적은 공급 면적에다가 전용 면적의 공용 면적을 전체를 합친 것을 계약 면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등기부상, 면적상에만 표기되는 숫자적인 의미 이외에는 크지 않습니다. 서비스 면적은 발코니 면적이고요. 별도로 표기되지는 않습니다.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됨에 따라 발코니 면적이 전용 면적에 포함되기 때문에 서비스 면적의 크기가 상품의 선호도를 좌우하는 큰 요소로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각광받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같은 84 타입 아파트라도 발코니 면적의 크기에 따라 실사용 면적이 차이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엘리베이터, 전실, 복도 등 주거 공용 면적이 굉장히 여유 있게 설계가 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주거 공용 면적이 꽤 넓어지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소위 얘기해서 전용률은 다소 하락하고 있는 추세가 맞습니다.
이것도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주택의 면적을 알기 쉽게 그림으로 알아봅시다. 전용 면적은 현관 안에, 외벽 내에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 여기서 파란색 공간이 되겠습니다. 주거 공용 면적은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외벽을 일컬으며 여기서는 노란 부분이 되겠죠. 서비스 면적은 그림과 같이 앞뒤 발코니 면적을 의미합니다. 간단하지요? 추가로 상품에 대해서는 더 자세한 내용으로 나중에 상품 분석 콘텐츠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스텝 1. 주거시설에 관한 기본적인 용어는 알고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공동주택은 모두 아파트냐?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도시형 생활주택, 연립주택, 오피스텔은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홍보문만을 보지 말고 청약홈에 들어가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품질 좋고 오히려 규제가 적은 상품도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름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구체적인 상품을 꼼꼼히 따져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헷갈리지 말자. 분양 청약 시의 기준은 전용 면적이다. 또 실제로 시장에서는 주거 공용 면적이 포함된 공급 면적으로 거래가 된다는 사실 알고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